꿈나라 이야기에 온 걸 환영해요.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요? 즐거운 일도 있었고 조금 속상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하루였든 모두 괜찮아요.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꿈나라로 함께 떠나볼 시간이에요. 여우와 포도. 조용한 숲속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여우는 배가 고픈 채로 숲을 걷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수확이 없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반짝이며 숲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여우의 배에서는 꾸르륵 소리가 났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어딘가에 맛있는 냄새가 퍼지지 않나 조심스레 살펴보았어요. 늦어름 숲은 소립과 마른 낙엽 냄새로 가득했지요. 여우는 피곤하고 지친 발걸음을 옮기던 중 길 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커다란 나무 가지에 보랏빛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포도는 탐스럽고 통통했어요. 부드러운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여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어요.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입안에는 저절로 침이 고였어요. 포도 알맹이들이 주르륵 입속으로 굴러 들어오는 듯한 상상까지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포도는 여우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어요. 여우는 잠시 앉아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무를 타고 올라갈까 했지만 낮은 가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줄기를 흔들어 볼까도 했지만 포도 덩굴은 단단히 감겨 있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여우는 뛰어올라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지요. 여우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힘차게 달려가 점프했지만 이빨은 허공만 찍고 포대는 닿지 않았어요. 땅에 털썩 내려앉은 여우는 금방 일어나 숨을 가다듬었어요. 이번에는 더 높이 뛰어보려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다시 전력으로 뛰어오르며 입을 쩍 벌렸지만 포도는 여전히 머리 위 멀리 있었어요. 여우는 가볍게 착지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여우는 커다란 평평한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거운 돌이었지만 여우는 힘을 다해 밀어서 나무 아래로 옮겼어요. 돌 위에 올라서면 조금이라도 포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돌 위에 오른 여우는 몸을 낮게 숙이고 다시 도약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닿을 것만 같았어요. 코끝이 포도 끝에 닿을 듯 했어요. 여우는 입을 크게 벌려 물어보려 했지만 포도는 살짝 흔들리기만 했고 여전히 머리 위에서 멀게만 느껴졌어요. 여우는 허공을 헛손질한 채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요. 여우는 점점 지치고 있었어요. 다리는 아프고 숨도 거칠어졌어요. 해는 점점 지고 있었고 숲은 어둠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풀숲에서는 귀뚜라미들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배는 계속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여우는 애써 참았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시도라고 다짐했어요. 돌을 나무 쪽으로 조금 더 옮기고 몇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까지 중 가장 큰 점프를 준비했어요. 몸을 낮게 웅크리고 온몸에 남은 힘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돌 위를 힘껏 박차고 뛰어올랐어요.
잠시 동안 여우는 정말 포도에 닿을 것 같았어요. 숨을 죽이고 입을 벌렸지만 이번에도 포도는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여우는 힘없이 땅에 내려왔어요. 꼬리를 늘어뜨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봤다는 걸 여우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지쳐버린 여우는 포도송이를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실은 저 포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 아마 너무 셔서 맛없을 거야. 그 말은 여우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주었어요. 여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내일은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숲을 감싸고 있었고 여우는 커다란 나무 아래 부드러운 풀 위에 몸을 말고 누웠어요. 꼬리를 돌돌 말아 몸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숲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여우는 곧 달콤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도 포도를 아쉬워하지도 않았어요. 목마른 까마귀. 조용한 여름날 오후 한 마리 까마귀가 넓은 하늘을 천천히 날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은 부드럽게 대지를 덮고 있었고 공기는 고요하고 포근했지요. 까마귀는 오래도록 날아왔어요. 날개는 무겁고 목은 바짝 말라 따끔거렸지요. 까마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디선가 시원한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까마귀는 언덕과 들판, 숲과 마른 강줄기를 지나며 물을 찾아 헤맸어요. 지나치는 연못은 모두 바닥을 드러낸 채 메말라 있었지요. 마음이 점점 지쳐갔지만 까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딘가에는 꼭 물이 있을 거라 믿었답니다. 멀리서 조용한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지붕들이 까마귀의 눈에 들어왔지요. 까마귀는 부드럽게 날개를 접고 마을을 향해 내려갔어요.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답니다. 정원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잎을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마을 한쪽 구석,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까마귀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햇살에 따뜻하게 데워진 매끈한 항아리였지요. 까마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발 저 안에 물이 있으면 좋겠다. 까마귀는 속으로 조심스레 빌었어요. 까마귀는 조심스럽게 항아리 옆에 내려앉아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깊은 항아리,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까마귀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찾던 물을 발견한 거였지요. 하지만 까마귀의 부리는 물에 닿지 않았어요. 항아리는 높고 입구는 좁았답니다. 까마귀는 목을 길게 뻗어보았지만 물은 여전히 너무 멀리 있었어요. 지친 날개로 항아리를 살짝 밀어보기도 했지만 항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까마귀는 항아리 옆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깃털을 살짝 간지렸고 따뜻한 땅이 발밑을 감싸 안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야.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때 까마귀는 발밑에 흩어진 작은 조약돌들을 발견했어요. 회색빛의 매끈한 돌들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까마귀의 눈이 반짝였어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다시 피어났답니다. 까마귀는 조약돌 하나를 주워 항아리 안으로 떨어뜨렸어요. 조용한 톡 소리가 들렸지요. 까마귀는 얼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물이 아주 조금 올라온 것이 보였어요.
까마귀는 조심스럽게 또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톡, 톡. 부드러운 소리가 정원 가득 퍼졌어요. 까마귀는 차분히 조약돌을 옮겼어요. 때로는 작은 돌, 때로는 조금 더 무거운 돌을 조심스럽게 실어 날랐어요. 해는 서서히 기울어 하늘을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정원을 감싸 안았고 나무 잎은 속삭이듯 흔들렸지요. 날개는 아팠지만 까마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걸 마음 깊이 알고 있었답니다. 조약돌 하나를 넣을 때마다 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침내 까마귀가 다시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물은 부리에 닿을 만큼 높아져 있었어요. 희미한 저녁빛 아래에서 물이 부드럽게 반짝였지요. 까마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해냈어.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까마귀는 조심스레 부리를 담가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갈증으로 메마른 목을 부드러운 물이 시원하게 적셨어요. 한 모금 또 한 모금. 까마귀는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물을 마셨답니다. 목을 축이고 나서 까마귀는 항아리 가장자리에 살짝 앉았어요. 저녁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깃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지요. 하늘은 짙은 푸른빛으로 변했고 작은 별들이 하나둘 고요히 빛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답니다. 까마귀는 힘차게 날개를 펴고 가까운 나무로 날아갔어요. 튼튼한 가지 위에 앉아 부리를 깃털 속에 묻었지요. 나무잎은 조용히 속삭였고 나무는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까마귀는 긴 하루를 떠올리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지요. 밤은 더욱 고요해졌고 까마귀는 부드러운 별빛과 달콤한 바람 속에서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어요. 개미와 배짱이. 어느 따뜻한 여름날 초록빛 초원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어요. 태양은 따사롭게 빛났고 부드러운 바람이 키 큰 풀 사이를 살랑이며 지나갔어요. 들꽃은 그 바람에 흔들리며 초원을 아름답게 물들였지요. 작은 개미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부지런히 일했어요. 미라를 하나하나 날라 아늑한 지하집 안에 저장했지요. 그 옆에서는 밝은 얼굴을 한 배짱이가 작은 바위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며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바삐 움직이는 개미를 바라보던 배짱이는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안녕, 개미야. 잠깐 쉬면서 나랑 노래하지 않을래? 개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은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피곤했지만 결심은 굳건했지요. 초대는 고마워. 하지만 나는 계속 음식을 모아야 해. 곧 겨울이 올 테니까 따뜻하게 지내고 먹을 걸 준비해야 해. 개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배짱이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먹을 것도 충분했고 겨울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요. 배짱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겨울은 걱정하지 마, 개미야. 지금은 햇살 좋은 날이야. 오늘을 즐기자. 그리고 가볍게 빙글 돌며 또 다른 경쾌한 곡을 연주했어요. 개미는 묵묵히 다시 일을 시작했지요. 여름 내내 개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그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반면 배짱이는 햇살 가득한 날들을 춤추고 노래하며 가볍게 보냈어요. 개미를 볼 때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여전히 음식을 모으지는 않았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초원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무잎은 노랗게 물들어 바닥에 떨어졌고 공기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조용히 가을이 찾아왔지요. 개미는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차가운 계절을 준비했어요. 어느 저녁 차가운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갔어요. 배짱이는 초원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고 몸을 움츠렸어요. 그제야 걱정이 밀려왔지요. 겨울을 대비해 아무것도 모아두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미는 이미 따뜻하고 아늑한 지하집 안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곧 눈이 내려 초원은 부드러운 흰색 이불로 덮였어요. 개미는 따뜻한 집 안에서 지내며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있었어요. 식량도 넉넉했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도 있었지요. 하지만 밖에서는 배짱이가 얼어붙은 들판을 떠돌고 있었어요. 배는 고팠고 몸은 바람에 떨렸어요. 바이올린은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지요. 눈 아래에서 먹을 것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배짱이는 따뜻했던 여름날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느꼈어요. 춥고 지친 그는 저 멀리 눈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불빛을 발견했어요. 배짱이는 그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그 빛은 개미의 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배짱이는 약한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연 개미는 온몸에 눈이 덮인 채 떨고 있는 배짱이를 발견했어요. 배짱이는 고개를 떨군 채 나직이 말했어요. 배고프고 추워. 겨울 준비를 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도와주지 않아도 이해할게. 개미는 조용히 문을 열어 배짱이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어서 들어와서 몸을 녹여. 개미는 부드럽게 눈을 털어주고 따뜻한 등불 옆에 배짱이를 앉혔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빵, 그리고 저장해둔 열매를 나누어 주었지요. 배짱이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고마워. 다음 여름에는 꼭 열심히 준비할게. 개미는 미소 지으며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네가 여기 있어줘서 나도 기뻐. 우리 함께 겨울을 보내자. 봄이 오면 같이 일하고 노래하자. 겨울 내내 개미와 배짱이는 따뜻한 둥지 안에서 함께 지냈어요. 추운 밤이면 둘은 등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때로는 배짱이가 조용한 자장가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어요. 개미는 작은 발로 가볍게 장단을 맞추었어요. 서로 기대며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보냈어요. 마침내 봄이 찾아왔어요. 눈이 녹고 작은 새싹과 꽃들이 땅 위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 개미와 배짱이는 함께 새 계절을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둘이 함께 씨앗을 모으고 새벽 햇살 속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해질 무렵이면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노래를 나누었지요. 배짱이는 그 해의 겨울을 기억했어요.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개미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친구와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양치기 소년. 조용한 계곡, 깊숙한 곳에 부드러운 언덕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마을 끝자락을 지나면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야생 꽃들이 살랑살랑 바람에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은 뒤 양떼를 몰고 언덕 위로 올라갔지요. 소년의 일은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도록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소녀는 언덕 꼭대기 큰 나무 아래에 앉아 나무 피리를 불었어요. 그 멜로디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새소리와 나무십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처음에는 이 조용한 시간이 좋아 보였어요. 하늘을 보며 구름의 모양을 상상하곤 했지요. 어떤 구름은 토끼 같았고 어떤 건 용 같았어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녀는 점점 지루해졌어요. 양들은 늘 조용했고 마을은 언제나 그대로였어요. 하늘은 아름답지만 너무 넓고 끝이 없어 보였어요. 어느 날 오후 소녀는 잔디 위에 누워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다 장난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 모두 달려오지 않을까? 소녀는 마을 쪽을 바라보았어요. 해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걸. 소녀는 작게 웃으며 혼잣말했어요. 그리고 언덕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야! 늑대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곧 마을에 움직임이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누군가는 삽을 들고 누군가는 막대기를 들고 언덕으로 달려왔지요. 소녀는 놀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진심으로 걱정하며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늑대가 어디 있어? 무사한 거니? 걱정 가득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소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늑대는 없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소 지었고 어떤 이들은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말은 장난처럼 해도 듣는 사람에겐 진짜일 수 있어.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마을로 다시 내려갔어요. 소녀는 조용히 앉아 피리를 손에 쥐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여전히 조용한 언덕, 변하지 않는 마을, 늘 똑같은 하루. 소녀는 돌멩이를 차고 발장난을 하고 풀을 뽑아 하늘로 던졌어요. 오늘은 아무도 안 올라오겠지. 소녀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또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시 장난이 떠올랐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딱 한 번만. 소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양을 쫓고 있어요. 사람들은 또 반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발걸음이 조금 느렸고 표정도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언덕에 올라온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늑대는 없었어요. 소녀는 또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번에도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네가 걱정돼서 올라온 거란다. 하지만 장난은 신뢰를 잃게 해. 그리고 다시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 다음 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바람은 약간 차가웠고 풀밭도 조용했어요. 양들은 나무 근처에 모여 있었고 소녀는 피리를 불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 순간 덤불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스르륵. 그리고 노란 눈이 나타났어요. 늑대였어요. 낮고 조용한 몸짓으로 풀 사이를 지나고 있었지요. 소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진짜 늑대예요. 양들이 불안하게 울었고 늑대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소녀는 다시 외쳤어요. 진짜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언덕은 조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도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소녀는 늑대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늑대는 결국 소년의 외침을 듣고 천천히 숲 속으로 사라졌어요.
양들은 무사했지만 소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소년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소년은 양들을 데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작게 말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한 어르신이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하지. 중요한 건 그걸 통해 배우는 거란다. 그날 이후 소녀는 다시 매일 언덕으로 양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는 거짓으로 외치지 않았고 조용히 양을 지켰어요. 말을 할 땐 언제나 진심을 담았지요. 언덕은 평화로웠어요. 하늘엔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소녀는 양들 옆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조용한 꿈나라로 천천히 들어갔답니다. 서울쥐와 시골쥐. 조용한 초원에서 야생화가 피어나고 나무들이 바람에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시골쥐가 살고 있었지요. 시골쥐는 오래된 참나무 뿌리 아래 아늑한 굴에서 살았어요. 매일 씨앗과 열매를 모아 먹고 시원한 시냇물도 마시며 새소리를 들으며 낮잠을 잤지요. 시골쥐는 이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오후 후 시골쥐가 굴 앞에서 곡식을 모으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굴 밖으로 나가보니 서울쥐가 번쩍이는 작은 지팡이를 들고 실크 조끼를 입고 서 있었어요. 시골쥐야, 정말 오랜만이야. 서울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시골쥐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울쥐야, 정말 뜻밖인데 어서 들어와서 쉬어. 서울쥐는 시골쥐의 작은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굴 안은 부드러운 이끼와 말린 꽃으로 꾸며져 있었고 고소한 씨앗과 따뜻한 차가 작은 상 위에 놓여 있었지요. 아, 참 아담하네. 서울쥐가 말했지만 수염 끝이 살짝 움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고 단순하게 살면 안 지루해? 시골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이 평화가 좋아. 그런데 서울 이야기는 궁금해. 서울쥐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울은 멋져. 반짝이는 불빛, 훌륭한 연회, 거리에 퍼지는 음악, 그리고 음식. 넌 꼭 와봐야 해. 구경시켜줄게. 시골쥐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 잠깐 구경은 해보고 싶어. 다음 날 둘은 함께 길을 떠났어요. 들판과 시냇물, 돌길을 지나 마침내 서울이 보였지요. 높은 건물, 바삐 오가는 마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시골쥐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울쥐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안에는 황금 촛대, 수정, 화병, 벨벳 쿠션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구워진 고기와 달콤한 과자의 향기가 집 안 가득 퍼졌지요. 저녁이 되자 서울쥐는 시골쥐를 연회장으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에는 치즈, 케이크, 설탕에 절인 과일, 견과류가 한가득 놓여 있었어요. 마음껏 먹어봐. 서울쥐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골쥐는 부드러운 치즈 한 조각을 살짝 맛보았어요. 정말 맛있네. 그 순간 낮고 무거운 으르렁 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쥐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고양이다. 빨리 숨어. 두 마리는 커튼 뒤로 황급히 달려갔어요. 거대한 발이 쿵쿵 울리고 고양이의 코가 바닥을 킁킁거렸지요. 시골쥐는 숨을 죽이고 떨면서 기다렸어요. 한참 후 고양이가 물러나자 시골쥐가 속삭였어요. 항상 이렇게 살아?
서울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곧 익숙해져. 하지만 그날 밤에도 시골쥐는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하녀가 들어오면 침대 밑으로, 요리사가 들어오면 찬장으로 숨었지요. 시골쥐는 잠을 설쳤고 심장이 계속 콩닥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시골쥐는 창가에 앉아 분주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서울은 눈부셨지만 시골쥐의 마음은 고향의 풀 냄새,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아침 이슬의 고요함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시골쥐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쥐야, 넌 정말 친절했어. 네 세계는 멋지지만 난 내 집이 그리워. 서울쥐는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돌아가려고? 이 훌륭한 음식, 음악, 재미는 어쩌고? 시골쥐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 모든 게 멋진 건 알아. 하지만 난 위험 속의 부보다 안전한 평화를 선택할래. 서울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각자 행복의 모양은 다르니까. 둘은 따뜻하게 포옹했고 시골쥐는 길을 떠났어요. 들판을 지나며 시골쥐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풀은 속삭이고 새들은 노래했고 땅 냄새는 익숙하고 달콤했지요. 굴에 도착한 시골쥐는 이끼로 된 둥지에 몸을 말았어요. 머리 위엔 별이 반짝였고 밤 공기는 서늘하고 맑았어요. 시골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서울에는 화려함과 즐거움이 있지만 시골쥐가 찾은 건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평화, 안전, 그리고 고요한 기쁨이었지요. 달빛 아래 귀뚜라미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시골쥐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에 옷 입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한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는 하루에도 3번씩이나 새롭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을 정도였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황제들은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문제를 의논하며 지내지만 이 황제는 달랐어요. 그는 늘 하인들을 시켜 새로운 멋진 옷을 찾아오게 하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어느 날 그 마을에 낯선 2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천을 짜는 직조공이며 이곳에 새 옷감 가게를 열 거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사실 그 둘은 직조공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려는 나쁜 사기꾼들이었답니다. 그 2 가짜 직조공은 가게를 하나 열고 가게 앞에 온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옷감이라고 적힌 간판까지 내걸었어요. 간판을 보자 과연 첫 번째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2 가짜 직조공은 가게에 들어온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지요. 그런데 손님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가게 안에 진열된 옷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첫 번째 직조공이 재빨리 말했어요. 손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희는 잘 알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감은 생전 처음 보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 손님이 속으로 하고 있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 가게엔 아무것도 없잖아. 바로 그때 2번째 직조공이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답니다. 저희 옷감은 너무나 특별해서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똑똑하고 현명한 분만이 이 마법의 옷감을 볼 수 있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법이지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이걸 어쩌지?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간 멍청한 사람으로 여겨질 거야.
하고 그는 속으로 몹시 걱정했어요. 그래서 손님은 서둘러 말했지요. 그럼요, 보입니다. 아주 잘 보여요. 이렇게 선명한 색깔에 무늬도 정말 환상적이네요. 그러자 두 번째 직조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역시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손님이라면 당연히 우리 마법 옷감이 보이는 분인 줄 알았지요. 손님은 안도하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이 놀라운 새 옷감 가게 이야기를 어서 내 친구들에게도 알려야겠는걸요. 그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옷감을 잔뜩 품에 안은 척하면서 가게를 떠났어요. 첫 번째 손님이 나가자 두 가짜 직조공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크게 웃었어요. 너무 쉽잖아 하고 첫 번째 직조공이 비웃었지요. 사람들은 우리 손바닥 아니야. 금세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두 번째 직조공도 우쭐하며 외쳤답니다. 예상대로 곧 마을 전체가 그 새로운 마법 옷감 가게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어요. 그렇게 가짜 직조공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옷감을 팔고 또 팔아 금화 더미를 차곡차곡 쌓아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뜻밖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황제 폐하께서 오신다 하고 신하가 문 앞에서 우렁차게 외쳤지요. 신하가 옆으로 비키자 다름 아닌 황제께서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첫 번째 가짜 직조공은 황제를 보고 화들짝 놀라 허리를 깊이 숙여 절했어요. 폐하를 모시게 되다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습니다. 하고 그는 극진히 맞았지요. 그러자 황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너희 가게의 아름다운 옷감 이야기를 듣고 직접 와 보았다. 곧 황실 퍼레이드가 있을 터인데 당연히 입을 훌륭한 새 옷이 한 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 직조공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폐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지요. 황제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하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자 두 번째 직조공이 싱글싱글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폐하께서 저희 옷감들에 감탄하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총명하신 분이라 이 멋진 마법 옷감이 훤히 보이시겠지요. 두 사기꾼은 가게 안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텅 빈 자리들을 가리켰어요. 이 고운천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없는 옷감을 한껏 자랑했답니다. 황제는 어리둥절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 본다는 사실이 들통나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지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놀랍도다. 이런 훌륭한 옷감은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없을 것이오. 당장 이 옷감으로 왕실 퍼레이드에 걸맞은 색과 무늬의 예복을 지어보도록 하라. 황제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좋다, 자네들이 말한 대로 옷을 지어보도록 하라. 하지만 퍼레이드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닷새 안에는 옷을 가져와 몸에 맞춰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직조공이 힐끗 동료를 보며 투덜거렸어요. 닷새밖에 안 남았다니 시간이 너무 부족한걸요. 두 번째 직조공도 고개를 저으며 푸념했어요. 저희가 밤낮 없이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서두르려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 텐데요.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가져가도록 하라. 그러니 어서 빨리 시작해서 제때 가져오기만 하면 될 것이다. 황제가 안색을 바꾸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황제는 두 사람에게 금화 주머니를 한가득 내주었어요. 가짜 직조공들은 그 돈으로 실 한 타라에 사지 않고 대신 밤새 창문에 불을 밝혀 둘 양초 몇 개만 샀지요. 밤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직조공들이 황제님의 옷을 만들려고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믿었어요. 닷새 후에 두 가짜 직조공은 커다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척하며 황궁을 찾아갔어요. 한 신하가 궁전 대문을 열어주며 물었지요. 황제 폐하의 예복을 가져왔다고. 그런데 옷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직조공이 태연히 대답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은 아주 특별한 마법의 옷감으로 만들어서 똑똑하고 현명한 분들만 볼 수 있는 거랍니다. 신하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도 이미 똑똑한 사람만 옷이 보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에게 옷이 안 보인다고는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신하는 자세를 바로 하고 말했어요. 옷이 접혀 있어서 잘 안 보일 뿐이군요. 정말 대단한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두 가짜 직조공은 기세등등하게 성 안으로 들어와 왕좌가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황제는 반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마침 내 새 옷이 완성되었군. 어디 있느냐? 그러자 첫 전째 직조공이 말했어요. 바로 여기 있사옵니다. 폐하. 황제는 속으로 이런 옷을 가져오면 분명 보일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하고 몹시 당황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태연한 척하려고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새 예복이 내가 바라던 그대로로구나. 자, 어서 몸에 맞게 입혀보아라. 두 번째 직조공이 입에 발린 말을 늘어놓았어요. 폐하, 이 옷을 입으시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요. 그게 바로 저희 옷감의 특별한 점이랍니다. 정말로? 황제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자기 몸에는 속옷 한 장만 걸쳐 있을 뿐이었어요. 황제는 내가 분명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주위의 모든 이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궁전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황제 폐하의 새 옷차림이 얼마나 훌륭한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실 아무도 옷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줄 안다고 생각하니 자기 혼자만 바보 취급받을까봐 겁이 나서 서로 더 큰 소리로 황제를 추켜 세웠답니다. 마침내 왕실 퍼레이드의 날이 밝았어요. 황제는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의기양양하게 행렬 선두에 섰어요. 하인들은 황제에게 보이지 않는 예복을 입혀 드리는 신용을 했지요. 첫 번째 가짜 직조공이 환심을 사려는 목소리로 황제에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시옵소서, 폐하. 오늘 퍼레이드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폐하의 이 놀라운 옷차림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두 번째 직조공도 거들었답니다. 길거리를 메운 마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황제를 지켜보았어요. 모두들 속으로는 세상에 황제님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계셔 하고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똑똑한 사람만 옷이 보인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 본다고 솔직히 말했다가는 바보 취급을 받을까봐 걱정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손뼉을 치며 외쳤어요. 황제 폐하 만세. 옷차림이 정말 멋지십니다. 하고 모두들 열렬히 환호했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용기를 내어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기 좀 보세요. 황제님이 옷을 안 입고 계세요. 순간 주위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이내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만 웃음을 터뜨리더니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 웃었지요. 결국 온 마을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웃어대기 시작했답니다. 황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금세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큰일 났군. 거울에서 본 게 사실이었어. 애초부터 마법에 옷 따위는 없었고 저 두 직조공은 사기꾼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고작 속옷 차림으로 퍼레이드 행렬을 이끌고 있다니 하고 황제는 속으로 탄식했지요. 하지만 퍼레이드를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황제는 원래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높이 들고 남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답니다. 행렬 도중에 한 번은 멈춰서서 빙그르르 춤추듯 몸을 돌려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놀라웅성거리던 사람들도 곧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놀래게 하는 황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가짜 직조공들이 했던 말 중 하나는 현실이 되었답니다. 퍼레이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 황제의 특별한 옷차림을 평생 잊지 않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두 가짜 직조공은 다시는 그 나라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제 정말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네요. 꿈나라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엄마나 아빠에게 살짝 말해보세요. 그럼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볼까요? 포근한 밤 보내고 아름다운 꿈 속에서 다시 만나요.